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슬의 담당 공인회계사인 김금감 씨가 회계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동 발견사항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수정할 경우에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회사가 제시한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억 원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2억 원이 나와 있어요. 2억 원. 자, 담당 공인회계사가 발견한 사항을 봤더니 12월에 매출에 대한 거래 증빙을 확인한 결과 거래처인 주식회사 하나에 대한 매출 4억 원은 자, 상품의 공급 기간이 그죠? 이번 연도부터 차기 1월 31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에 대한 12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공인회계사가 확인해봤더니 입고가 다음 연도에 됐다고 나와 있죠. 매출 총이익률은 20%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 얘가 20%란 얘기는 매출이 100%일 때 매출원가는 80%가 된다는 얘기고요. 매출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출이 4억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출이 4억 원. 4억 원의 20%면 8천만 원이죠. 입고가 다음 연도에 매출 총이익도 다음 연도로 가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계상이 됐으니까는 8천만 원만큼의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이 됐어요.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타 사항에 봤더니 현금 출납장을 검토하던 중 카드 사용액 1천만 원이 1월 28일에 결제됐는데 당해 연도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반영이 안 됐죠. 빼줘야 되겠죠. 복리후생비니까 마이너스 1천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으로 수정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21번의 답은 1번. 22번 7월 1일에 처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7월 1일에 처분했을 때 판매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때 금액을 물었습니다. 건물을 얼마에 취득했죠, 여러분들? 200만 원. 취득 시에는 차변에 건물 2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분괴를 했겠죠. 결산 시에 분괴는 20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2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20만 원 이렇게 했을 테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연도 결산 시에도 감가상각비 20만 원, 감가상각 누계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월 1일에 팔았으니까는 6월 30날 감가상각비를 딱 반년치를 더 했었어야 되는 거죠. 반년치 감가상각을 더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반년치 감가상각을 더 하고 7월 1일에 매각을 한 거예요. 7월 1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 취득원가가 200만 원인데 누계액은 토탈 얼마가 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장부가액은 150만 원입니다. 장부가액 150만 원. 여기에 토지는 취득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니까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2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350만 원짜리죠. 350만 원짜리를 얼마에 매각했다고 나와 있어요? 310만 원에 처분을 했으므로 얼마만큼? 40만 원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판매관리비는 여기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 있으니까 판매관리비는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영업의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40만 원을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22번의 답은 3번. 자,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판매관리비는 뭐를 묻는 거냐면은 감가상각비를 묻는 문제다. 감가상각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묻는 문제예요. 영업의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묻는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률이 전기에 비해서 하락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가 영업이익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가 영업이익이에요. 판매관리비가 증가해야지 영업이익이 감소한단 말이죠. 자, 경쟁업체 증가로 판매 가격이 하락하는 거 맞죠? 매출이 하락해도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임금이 증가했어요. 맞고요. 차입금의 증가로 이자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이익 밑에 들어가죠.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가 증가했어요. 운반비가 증가했으니까 판매관리비가 증가한 거 맞죠? 24번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을 물었어요. 재고자산이 기초와 기말이 나와 있으니까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 원가 이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기초재고가 9만원 나와 있습니다. 매입을 X로 놓을까요?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65,000원에다가 뭘 더해주시면 되느냐면 감모원 손실이 2,500원 있죠? 이 65,000원은 감모원 손실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니까는 2,500원의 감모원 손실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로 계산이 된 거냐면 21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매입액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9만원에서 마이너스 67,500원을 빼주시고 그쵸? 21만원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21만원 다시 빼주시면 187,500원이 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상품 187,500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이 187,500원이에요. 외상 매입금이 187,500원. 자, 이제 매입 채무 계정을 그려서 매입 채무는 부채란 말이에요. 매입 채무는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가 대변에 가고요. 기말이 차변에 옵니다. 일단은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매입 채무 계정 대변에 상품 금액은 187,500원이 갈 거예요. 그리고 매입 채무의 기초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7만원 나와 있고요. 매입 채무의 기말은 5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비어져 있는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지급액이 되는 거죠. 매입 채무가 차변에 오면 지급한 거잖아요. 지급액은 얼마가 나올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87,500원에서 플러스 얼마를 내주시면 되느냐면 7만원을 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53,000원 했더니 204,500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4,500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하에서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기능통화라는 것은 경제활동에서 사용되는 통화를 우리가 기능통화라는 말을 써요. 경제활동에서 사용하는 통화를 기능통화라고 하고요. 자, 표시통화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거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표시통화라는 말을 씁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를 동일한 화폐로 결정할 수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능통화도 원, 표시통화도 원입니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미국은 달러가 되겠고요. 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통화이다. 맞죠?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활동의 통화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26번. 화폐성 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물었어요. 4번이죠. 미수금, 단기대여금, 매입채무. 이거 말고 반대로 미수금의 반대 뭐예요? 미지급금, 대여금의 반대, 차입금, 매입채무의 반대, 매출채권. 하나 더 외화예금까지. 이게 화폐성 자산부채라고 하는 거죠. 다음 중 선물거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래 조건의 표준화. 그 다음에 증거금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결제일 이전에 거래소에서 청산이 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신용 상태가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선도거래라는 말을 씁니다. 27번의 답은 2번이고요. 28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유효이자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액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유효이자법을 써야 되는데 정액법을 썼어요. 그러면은 사채 장부가액이 커지고요. 당기순이익은 과속 예상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이론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많이 이론 강의 들은 걸 까먹으셨을 테니까 이론 단원에서
채무증권 단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액법과 정률법 비교해서 분개한 것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정액법을 썼을 때 이자 비용이 더 크게 나옵니다. 정액법을 썼을 때 이자 비용이 더 크게 나와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요. 답은 1번입니다. 29번부터 30번 문제입니다. 이연법인세 문제네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400만 원 있어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400만 원. 여기에 접대비 한도 초과는 돈이 나가는 거죠. 영구적 차이라고 쓸게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영구적 차이가 60만 원이고요. 60만 원.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가죠. 일시적 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80만 원이고요. 일단 머릿속에서 답은 먼저 나왔어야 돼요. 왜? 영구적 차이는 필요가 없고 일시적 차이가 지금 플러스면 미래에는 마이너스잖아요. 미래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죠. 이연법인세 자산. 세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벌써 답은 나왔죠. 80만 원 곱하기 40% 하면 32만 원. 이연법인세 자산은 32만 원. 29번의 답은 2번이다 라는 걸 먼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세소득이 540만 원 나왔어요. 과세소득이 540만 원 곱하기 40%를 내주면은 자, 납부할 법인세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216만 원입니다. 분개를 하면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216만 원이고요. 차변에는 뭐가 되느냐면 법인세 비용,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연법인세 자산. 얘가 나중에 마이너스 40만 원씩 가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40만 원, 그 다음 연도에도 40만 원. 별 의미 없어요. 어쨌든 토탈 8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곱하기 40% 하면은 32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연법인세 자산이 32만 원입니다. 그러면 184만 원이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죠. 3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지우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위 영구적 차이는 차기 연도에는 영향이 없는 거고요. 일시적 차이만. 지금 플러스면 미래는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80만 원 곱하기 40% 하면 32만 원만큼의 법인세가 줄어들어서 이연법인세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거 지우면서 우리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 들어보셨죠? 중소기업에서는 납부할 세금을 이연법인세 자산 이런 걸 인식하지 않아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납부할 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31번.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원가는 자본 조정으로 해서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이죠. 원래 자본은 대변인데 자기주식은 차변 과목이니까는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익을 자기주식 처분 손익으로 해서까지는 맞죠. 근데 당기순이익이 아니에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속한단 말이에요. 2번에 틀렸습니다. 자기주식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유통보통 주식 수가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주당 순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31번의 답은 2번이고요. 32번. 거래 형태에 따른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위탁 판매에서는 수탁자는 수탁 상품의 매출액을 수탁자 자신의 매출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남의 매출이 내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1번 틀렸고요. 답은 1번입니다.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맞습니다. 시용 판매의 뜻이 뭐죠? 먼저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짓는 거란 말이에요.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32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33번. 영업이익으로 계상될 금액을 물었어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뭐죠, 여러분? 매출 총이익이죠. 일단은 매출이 10만 원 있고 매출원가가 5만 원이 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5만 원이 됩니다. 자, 공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액이 10만 원 나와 있고요. 매출원가가 5만 원 나와 있으므로 매출 총이익은 5만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를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를 해주시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판매관리비는 끝에 어떤 글자가 들어간다고 했느냐면 비료여과자가 들어가요. 감가상각비 3,000원, 광고 선전비 500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접대비가 800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4,300원이죠. 4,300원에다가 경상개발비 2,000원, 6,300원. 재손실이나 지분법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매출채권 대손상각비가 400원 있으니까 6,700원 들어가죠. 6,7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43,300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다시 한번 매출채권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 기타 채권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끝에 비료여과자가 들어가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의 답은 3번. 주식회사 삼지는 중소기업 해당하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례 내용과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장기연불 조건 및 매매거래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감 계상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 채무를 명목가액으로 할 수 있다. 즉 현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해서 납부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우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결정은 내부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을 따를 수 있다. 3번이 틀렸어요. 주당순이익 같은 거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34번에 틀린 것은 3번. 35번. 12월 28일에 환매치를 200만 원에 취득했는데 만기는 다음 연도 1월 24일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되잖아요. 아니,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도 아니고요. 투자활동도 아니고요. 재무활동도 아닙니다. 어느 활동에도 공시가 안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첫 번째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하고, 두 번째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세 번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해서 뭘 계산을 하는 거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디에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산된 답이라는 얘기죠. 계산된 답.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을 물었어요. 36번부터 우리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본 총계 곱하기 100. 퍼센트를 물었을 때는 반드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채 총계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250억이 나와 있고요. 자본 총계가 500억이, 자본 총계는 50억이죠. 50억이 나와 있어요. 500%가 나오죠. 엄청 안 좋은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양호한 거예요. 회사가 실제 실무에서 회사를 분석을 할 때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양호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슬의 현재 주가가 12,000원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해주시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가 수익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12,000원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여러분들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 나누기 여기 봐요. 자본금 나누기 액면 단가를 해주시면은 발행 주식수가 나오죠. 발행 주식수가 나옵니다. 자본금이 5억 원이 나와 있어요. 자본금 5억 원 나누기 액면 단가는 500원 나와 있어요. 500원. 그러면 발행 주식수는 100만 주가 나옵니다. 발행 주식수는 100만 주가 나와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 나누기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를 내주시면 이게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 자, 보통주 단기 순이익, 뭐 우선주 단기 순이익 그런 말 없으니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2억 원 나와 있어요. 12억 원. 나누기 주식수가 몇 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100만 주를 내주시면은 주당 순이익이 나오죠. 주당 순이익은 1,2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0원으로 나눠주면은 주가 수익률은 10배가 나오는 거죠. 주가 수익률은 10배.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본금 나누기, 일단은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주가 수익률이고요. 주당 순이익을 구해주려면 발행 주식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금 나누기 액면 단가는 발행 주식수. 그래서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나눠주시면 최종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10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10배. 주가 수익률은 10원이 아니라 10배가 계산됩니다. 38번. 매출 채권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 하면 매출 채권 회전율입니다. 회전율. 얘는 매출 채권 회전율은 1년에 매출 채권을 몇 번 받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돈은.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게 좋아요? 12번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12번이 좋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를 나타내주는 지표 맞아요. 매출액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도 맞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을 이용하면 평균 회수 기간을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365일 나누기 매출 채권 회전율을 해주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계산이 되죠. 평균 회수 기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짧은 거죠. 매출 채권을 1년에 한 번 받는 게 좋아요? 12번 받는 게 좋아요? 12번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본 및 자본금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회계 등식에 따라 자본과 부채의 합은 자산과 일치하며, 맞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맞습니다. 또한 자본과 부채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 맞는데 동등한 권리가 아니라 부채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요. 자본은 자녀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채가 우선순위가 있고 자본은 자녀재산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주지분은 법정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주지분은 조달 원천에 따라서 불이익 부분과 유보이익이 뭐냐면 돈 버는 거, 장사해서 버는 걸 갖다가 우리가 유보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기업회계상 자본금 계정은 주주의 불입자본 중 3법 규정에 따라 정관의 자본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정자본금을 말합니다.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단가, 발행주식수 칠판 보시면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단가는 자본금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법정자본금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어요. 40번 파생상품에 관련된 회계처리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파생상품은 당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해서 재무제표 계상을 해줘야 되고요. 파생상품의 계약 자체는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나 계약 체결일에는 파생상품 계약의 공정가치가 0이므로 자산부채로 계상할 금액은 없습니다. 우리 쉽게 계약하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하다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어요. 때문에 자산부채로 계상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계상을 합니다. 위험회피 도구에 대한 유효한 부분이 기타 포괄손익이고요. 위험회피에 유효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회피 도구의 유효한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 그렇지 않은 비유효한 부분이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은 문장이 뒤바뀌었습니다.
2회 재무회계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